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 업체들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들여다봤더니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업체들이 손을 잡고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는, 이게 차세대 원전이라고 불린다네요.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도 이 사업에 진출하는 걸 검토하는가 하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를 좀 업그레이드 시킨 이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게 뭔지, 이게 또 우리의 경쟁력이 될지 오늘 이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광고가 주력 산업인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 무료 서비스들을 유료로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글인데요.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점점 유료화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있는 IT 기업들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왜 이래요? 예,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빨간불 들어왔네요. 예,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데 뭐 예전에 비하면 그저 그런 정도의 상승, 0.1% 안팎의 상승세를 두 시장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을 연결해서 요즘 구리값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들어보려고 해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구리값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해지, 또 예. 경기 회복 이런 걸로 그 원자재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막 오르고 있죠. 이렇게 보통 그 원자재 가격 경기 회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회복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닥터 구리라고 하는 예. 경기 회복의 대표적인 이런 그 상품이죠. 예. 그래서 상반기 내내 실은 많이 달려왔고요. 구리값이 많이 올랐죠. 예. 올랐죠. 근데 최근에는 금도 막 같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구리보다는 인플레이션 막 나오니까 금을 사야 되는 것 아니냐. 예. 막 이런 얘기 막 하시죠.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금이 이제 거의 다 왔고요. 네. 요한 6, 7, 8월 정도에는 예.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금값은 네, 금은 이제 한 6, 7, 8월 정도면은 정리해야 예. 될 때가 됐다고 생각 들고요. 그럼 얼마나 올랐다고 뒤로는, 벌써 그러니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예. 2013년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2018년까지 금값이 엄청나게 하락합니다. 테이퍼링 이야기, 금리를 올리고 뭐 돈 푸는 거 그만하고 이런 얘기 나오면 금값에는 악재입니까? 네,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러다가 2019년에 이제 정기 사이클 후반, 예. 그다음에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이제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 그러니까 위험할 때 하나 좋아지는 게 하나 있고요. 예.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해질 때 그 해지용으로, 돈이 흔해질 때. 그렇죠. 돈보다는 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4, 5, 6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작년 대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올랐군요. 이게 정점이지만 이제부터는 테이퍼링이나 이렇게 긴축으로 가게 되면은 금값에는 악재입니다. 그런데 예. 구리는요, 이제 경기 회복이라는 그 초반이라는 측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신재생, 이 재생에너지, 새로운 그 그린 에너지, 여기에 그 구리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경기 회복 플러스 예. 앞으로 2020년대 만들어갈 이 뭐 저탄소, 그다음에 신재생, 그린 열풍에 구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차에도 많이 필요하고 뭐 풍력 발전소 세우고 나면 그 전기 다 끌어들이려면 또 전선 그렇죠. 필요하고 그렇다 하더군요. 태양광 패널, 그다음에 저장 장치, 이런 식으로 전통 대비 거의 5배 높은 구리가 실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 금이 아니라 구리를 사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네. 그런데 또 어제는요. 네. 페루에서 대선이 이제 실시됐는데, 예.
이게 2차 대선인데 한쪽은 이제 좌파 진영이고요. 네. 자유페르당의 그다음에 그 카스티오라는 후보가 우파의 후지모리 옛날에 후지모리 대통령 딸이었던 이 사람이 지금 둘이 격차가 0.5% 정도인데 네. 박빙이지만 일단 좌파 진영이 우세하게 되면서 네. 어제 그 주가는 페루 주가는 거의 7.7% 떨어졌고요. 환율은 2.5% 약세가 됐습니다. 좌파가 보통 우세하면 그 나라 주가가 떨어집니까? 그분의 좌파 진영의 후보의 공약이 뭐냐면 공약이 예. 이제 구리 광산에 법인세 70% 물겠다 30%였거든요. 아, 예. 그다음에 주요한 에너지, 뭐 통신, 뭐 등등의 기업들 국유화하겠다. 이래가지고 네. 그러면 페루는 그 세계 2위 구리 생산 국가거든요. 네. 세계 1위가 칠레입니다. 다 남미에서 근데 나오네요, 구리가. 예. 남미가 좀 많죠. 그 두 군데가 많은데요. 예.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그 광산 투자 업체들이 페루에다가 투자를 안 하죠. 그렇겠죠. 그러면 공급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타이트해지죠. 그래서 예, 예. 그 겹친 데 덮쳐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구리 쪽을 상당히 가격을 타이트하게 만들 가능성들이 보이기 때문에 물론 요 페루 그 대선은 며칠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흑차가 0.5%밖에 아닌데다가 예. 한 5% 개표가 남아 있는데 너무 박빙이어서 예. 그런데 만약에 페루 대선에서 이제 그 좌파 후보 됐다 이러면은 이 수급의 문제가 더 얹혀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그린 에너지 이거는 그동안 구리의 수요가 주로 중국이었습니다. 예. 엄청난 인프라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중국이 했었죠. 지난 10년, 20년 동안. 예. 그런데 이제 뭐 스마트 시티 또 등등의 이 범세계적인 그린 에너지, 뭐 그린 진짜 이제 인프라 투자 이거는 네. 선진국에서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수요가 그렇겠죠. 그렇죠. 선진국이니까 돈이 좀 있고 맞습니다. 돈이 좀 있으니까 풍력 태양광도 하겠죠. 예.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실은 이제 구리 볼 때마다 거의 중국만 쳐다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선진국적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그 중국에 의해서 좌우되던 뭐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것들이 앞으로 구리 쪽을 지금 단기는 지금 네. 중국 지표가 좀 잘못 나오면서 좀 흔들리고 하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다시 10,000불을 넘어서 그 중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아까 금보다는 구리가 구리 나을 쪽에 것 같다. 관심을 더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많이 오르기도 올랐지만 앞으로도 더 오를 여지가 있다. 페루 쪽에서의 공급 차질 그리고 그것도 있고, 앞으로 이런저런 수요 증가하는 거 생각할 때 네, 특히 그 그린이라는 그러니까 예. 원자재에서도 이제 쭉 보면은 알겠어요. 그린 에너지로 앞으로 되게 좋아질 만한 그런 원자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탄소 많이 배출하는 그런 데들은 좀 줄고 네. 이런 식으로 변화가 그린이라는 열풍과 함께 지금 변화하고 있다. ESG와 함께 지금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관측이 됩니다. 구리에 투자하려면 아마 구리 선물 ETF 이런 거 있으면 그걸 사는 게 최선일 것 구리 같긴 한데. ETF가 제일 무난하겠죠. 우리나라 시장에도 있어요?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있습니다. 우리나라 있습니다. 시장에도 구리 네네. ETF. 네. 그게 구리 선물 가격 따라 움직이는 거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거 사라고 잘 안 찍어 주시는데 오늘은 과감하게 찍어 주시네요.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단기보다는 장기로 금보다는 저희들이 구리가 훨씬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부 좀 해보고 네. 혹시 투자를 했다가 잘 안 오르면 다시 항의 전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NH투자증권의 신환종 센터장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매연이나 이산화탄소는 덜 발생시켜서 깨끗하긴 한데 또 한 번 사고가 나면 아주 큰 사고가 나니까 참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뻐할 수도 없고 이제 그게 바로 원자력 발전인데 이걸 소형 원전으로 만들면 우리가 걱정하는 걸 좀 줄일 수 있어서 이게 차세대 원자력 발전의 트렌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공부 좀 해보려고 유지투자증권의 한병호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SMR이라고 불리나 봐요. 소형 모듈 원전. 예. 네. 이게 그럼 과거에 우리가 아는 원자력 발전소는 대형이었다 그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원전들이 대부분 다 한 기당 예. 1000메가와트, 그러니까 1기가가 넘는 원전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거는 원자력 원전들.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기 용량을 가리키는 캐파 단위인가 기준이고요. 보죠. 예. 그러면 소형 원전은 전기를 좀 덜 만드는 원전. 소형 원전은 이제 보통 300메가와트급까지를 소형 원전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는데요. 예.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뭐 10메가 단위에서 또는 뭐 60메가, 70메가 정도 단위로 예. 아주 작게 만들어서 이걸 이제 모듈화해서 붙인다는 거죠. 더 키우고 싶으면 더 개수를 늘리면 썼듯이 네. 붙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작은 모듈 단위로 만들어서 이거 10개 그럼 10개 붙이고 2개 그렇습니다. 하면 2개만 하고. 네네. 그러면 뭐가 좋아요? 원전이 지금 예. 이제 기가와트급 원전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건설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뭐 보통 준비 기간부터 따지면 유럽이나 미국 케이스를 보면 10년이 훨씬 넘게 걸리고요. 예. 금액 자체가 2기를 짓는데 지금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약 30조 정도 들어갑니다. 2기라 해봤자 뭐 약 3기가 가까이 되고 영국은 이제 3.2기가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2기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30조씩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너무 큰 덩치가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돼서 부담이 예. 좀 크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설 자체가 난이도가 있어요? 아니면 부지 선정하고 하는 기타 등등 다른 게 좀 부담스러워서 길어지는 거예요? 답니다. 이거 네, 이렇게도 하고 여러 저렇게도 가지 하고. 이제 안전에 대한 이슈라든지 예. 또 지역 주민들을 또 설득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는 다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전력 사업을 하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우리하고 그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를 이제 원전을 계속 싸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국영기업이 하고 네. 원전을 지을 때는 전원 촉진 개발법이라는 법을 갖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백만 평의 부지를 이제 네. 수용을 하는 거죠. 사실상 국가가 개입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도 많이 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속도를 빨리 높일 수 있는데 해만하도 이제 그렇지가 않죠. 다 그러다 보니 민간- 그게 다 원가에 반영되는군요. 네, 그래서 예.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과 영국의 원전의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모든 발전원 대비해서도 제일 비싼 게 이제 원전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원전에 대해서는 이제는 사실은 전력 시장이 자유화돼서 서로 경쟁하는 국가들에서는 네. 꺼리죠. 원가 건설하는- 비싸니까. 원가 비싸니까 사업자들이.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단점을 작게 만들면 아무래도 초기에 건설하는 비용들은 작게 들잖아요. 주민들 반발도 적습니까? 뭐 아무래도 초대형보다는 작을 수는 뭐, 있겠지만 그럴 수 뭐 있겠고. 원전이라는 근본적인 어떤 음. 그런 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것도 나중에 지어져 봐야 하는 거죠. 지금은 이거 일단은 개념 정도가 정립되는 그렇습니다.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SMR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희 핵잠수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개념이죠. 예. 그런 개념이죠. 작은 원자로를 이제 여러 개를 하겠다는 만들어 개념인데 보자. 예.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상용화된 게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작은 소형 모듈로. 작은 건데 그거는 이제 주로 북극해 지방에 전력이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예. 있는 지역에다가 배에다가 얹어서 지금 한 4기 정도가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전기 만들어서 그 동네 쓴다. 그렇죠. 예. 이제 아주 특수한 케이스죠. 케이스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주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네. 뭐 남미도 있고 여러 국가들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작다 보니까 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긴 규모가 하죠. 작아서. 네네. 그러면 작게 만들면 이렇게 큰 발전소는 어차피 필요 없어. 우리 동네만 쓸 거야. 그렇습니다. 하는 동네는 짓기 쉽다. 그렇겠네요. 우리 동네 위험 다 떠안고 우리가 지어서 전국이 다 쓰면 우리는 좀 억울한데. 근데 이제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그래서 쉽게 받아들여지나 봐요. 과연 아무리 작은 원전이라도 원전인데 네. 내 주변 지역에 더군다나 도심 주변에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반발이 있겠죠. 말이 안 되는 수용성 면에서는 아마 허용이 안 될 겁니다. 그럼 오로지 그냥 건설 원가, 제조 원가로만 보면 작게 만들면 쌉니까? 작은 만큼 발전 용량도 작으니 우리는 보통 기왕 만들 거면 큼직하게 만들어야 원가도 낮아지고 효율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건설하는데 초기 비용은 싸고 예. 좀 빨리 상대적으로 질 수는 있겠지만 예. 단위당 전력 원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겠죠. 경제성은. 예. 그 점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기존의 비싸다. 기가 단위의 원전에 대비해서는. 예. 근데 이제 아직은 이게 시뮬레이션 단계고 뭐 미국의 뉴스케일 원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예. 테라파워가 하는 그 SMR도 그렇고 네. 시뮬레이션 상태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주장은 단위당 단가도 싸다 이렇게 이제 주장은 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약간 의심스러워요. 그럴까 과연? 약간 의심스럽다고 제가 선입견을 갖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예. 원전은 반드시 다 지어놓고 나서 검증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 현재 짓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신형 원전들 네. 이거 초기에 나올 때만 해도 기대가 엄청 컸어요. 야 이제 원전이 진짜 경쟁력이 압도적이 되겠구나. 네. 한 기당 뭐 1600메가 여긴 1100메가 우리 대한민국도 1400메가잖아요. 예. 근데 이 두 원전은 계속 늦어지는 거죠. 건설하는 것이 계속 딜레이되고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한 기 짓는데 15조가 들어가니까요. 말 다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SMR도 지금은 이제 디자인을 이제 인증받는 그런 단계예요. 네, 뭐 우리 두산중공업이 투자한 뉴스케일 같은 케이스도 작년에 이제 안전에 대한 디자인 인증을 받았고요. 내년도 되면 아마 표준 인증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표준 인증을 받아도 요거를 이제 미국 규제 당국에다가 건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잖아요. 네. 신청을 하면 그거 리뷰하는 데만 해도 3년 정도 걸립니다. 특히 처음이니까 뭐 더 그렇긴 할 텐데. 그래서 2030년 정도 되면 그런 데모 프로젝트들이 이제 어떻게 가동이 될지 네. 실제로 얘네들이 단가가 낮아질지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폐기물의 문제도 뭐 주장하는 것처럼 줄어들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듣기로는 못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크게도 만들었는데 굳이 작게를 못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작게 할 때 굳이 뭐가 더 좋으냐 얼핏 떠오르기에는 저는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지가 떠오르는데 커다랗게 지어놓으면 당연히 거기로 다 모아서 소각하니까 좋기는 좋을 텐데 그 동네 주민들은 많이 싫어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각자 동네에다가 조그만 거 짓자는 컨셉이라면 뭔가 이제 정치적인 합의를 하던가 하기에는 편할 수 있으나 그게 뭐 그렇다고 비용이 덜 들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워렌 버핏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그렇고 이 기술에 관심을 갖는답니까? 갑자기가 아니고요. 예. 빌 게이츠가 지금 개발하기 시작한 게 15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구현이 굉장히 가능하다면 빨리 가능하다면 장점이 빌 있을 게이츠가 것 뭐 같아서요. 예. 수십조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빨리 했겠죠. 근데 네. 아직 지금 디자인 시뮬레이션 단계이잖아요. 예. 그렇다는 말은 검증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혹시 무슨 뭐 걱정되는 바가 있어요? 마음속에? 걱정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고속 그 빌 게이츠 거는 고속 예. 그 리액터라고 하거든요. 예. 이 리액터는 아무래도 이름이 고속이라는 것에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일부 원전학자들은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좀 많이 지적을 합니다. 종전의 커다란 방식보다도 더 고속이거나 더 위험한 면이 있어요? 검증이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을 많이 지적을 하고요. 특히 이제 SMR이 보통 이제 이 농축의 정도가 좀 강해요.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핵무기로 전환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그 학자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단지 작다는 이유로 여기저기에 있게 된다면 여기저기에 핵무기 후보 물질이 있는 거다. 과연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뭐 감안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검증을 해봐야 된다.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한 10년은 남은 일이니까 조금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문제인 핵 폐기물 처리 문제 그리고
또 이게 냉각수가 많이 필요해서 대개는 바닷가에 짓는다면서요? 바닷물 끌어들여야지 이거 수돗물로 하면 감당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고 나면 그 바다 전체가 오염이 되고 일이 커지는데 소형으로 지으면 굳이 바닷가까지는 아니라도 될지도 몰라 하는 그런 장점은 있다던데 그것도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이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바이고요. 예. 그거는 아마 지금 시뮬레이션상 지금 현재 디자인하는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니까 네네. 뭐 뉴스케일 같은 경우는 세이프티에 대한 것도 통과를 하고 뭐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구현하는 거랑 디자인해서 나중에 건설하면서 또 생기는 어떤 에러들이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검증을 알겠어요. 해봐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왜냐하면 이 기술 이게 좀 싫어하세요? 저는 원전에 대해서 일단 반대하는 사람이죠. 원래 왜냐하면 그래서 원전은 네. 사실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사실 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할 때 네. 여러 번 이제 검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발전원이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자꾸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산화탄소는 줄여야 되면 석탄 화력 발전소는 안 되는 거고 기름으로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수력 발전할 만큼 강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양광 풍력은 그걸로는 감당 못하는 아직은 소규모이니까 이 친구 좀 괜찮으면 좀 하고 싶은데 원자력 발전 자꾸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면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국가마다 이제 다 상황이 좀 다르죠. 다른데 원전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원은 맞습니다. 풍력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아주 낮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바이든의 경기 부양안 안에 인프라 부양안 안에 기존 원전들에 대해서 세금 보조금을 주는 것을 담았어요. 왜냐하면 2035년까지 바이든이 미국 전력을 전부 다 이제 탄소 카본 프리로 가야 되는데 원전이 지금 너무 빨리 없어지고 있어요. 연간 한 2-3개씩 계속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속도로 놔두면 2035년까지 카본 프리를 달성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수준에서 보조금이 이제 되고요. 그 말은 원전이 브릿지 에너지원으로서의 탄소 중립을 인류가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역할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는 한데 그게 이제 뭔가 이 원전이 중심이 되는 전력망을 구성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SMR을 얘기를 하면서 원전하고 재생에너지가 서로 보완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아주 작은 단계에서는 뭐 있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뭐 재생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한 20%, 원전이 한 20% 이 정도면 서로 뭐 그냥 뭐 어느 정도 공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인류가 탄소 중립으로 가면서 바라는 것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망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여러 것들을 넣는 건데 근데 원전은 껐다 켰다 할 수가 없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부하 추종이라고 하는데 한번 하면 그건 계속. 그러니까 갑자기 바람이 안 불거나 태양광이 작거나 또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걸 껐다 켰다 해야지 보조 전력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전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작게 가려고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SMR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알겠어요. 전반적으로 그런 개념군요.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수많은 서비스를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좋아졌다 하는 생각을 더 자주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요즘 슬슬 이게 유료화되는 트렌드가 또 생기는 모양입니다. 어떤 배경인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소비자들은 화가 좀 나겠군요. 일단 구글이라는 회사가 구글 포토 이거를 유료화했다면서요? 저도 이 서비스를 6년째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뭐 다 쓰시더군요. 뭐 부소장님은 이것저것. 근데 이게 6년 전에 출시됐는데 제 아들이 6살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미지와 정보를 구글에 정말 들이면서 무료로 쓰고 있었는데 이게 사진 찍어서
올리면 클라우드에 올리면 저장이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이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예.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앱을 깔긴 해야 되는데 내가 사진을 찍으면 그 앱에서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이용자가 10억 명이 넘고요. 원래 처음에 용량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썼죠. 근데 하지만 이제 6월 1일부터 이 서비스가 유료화가 됐는데요. 이제 무료 저장 공간 앞으로 주는 건 15기가로 제한하겠다. 예. 더 큰 용량 쓰려면 매달 한 2,400원에서 11,900원까지 돈 내라.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줄 알았으면 미리 나중에 돈 받겠다고 얘기를 했어야 거기다 안 넣기 시작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럼 이 6년치를 이제 컴퓨터에다 다운을 받으려고 이제 예. 생각을 해봤거든요. 신청을 하면 이메일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 압축 파일이 오는데 용량이 엄청 커서 이메일로 그걸 보내요? 네, 그거를 또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면 백업을 할 수 있게 이제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그럼 예. 이제 몇 기가 몇십 기가 단위로 압축 파일이 수십 개가 이제 옵니다. 그럼 그걸 빨리 짧은 시간에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구글 포토에 연결해서 내려받기를 하면 안 됩니까? 내려받기 해도 되는데요. 사진이 몇만 장이 넘어가면 그거 하나 다운받아서 하는 건 정말 그게 더 너무나도 괴로운 작업이 되는 거죠. 이게 체크를 네. 해야지 내려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체 모든 파일 한꺼번에 다 다운로드 이거 없나 봐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다운로드가 아니라 신청을 하면 파일을 알겠어요. 이제 이메일로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어쨌든 같은데. 돈 얼마 받는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작게는 2,400원에서 크게 19,000 뭐 12,000 그러니까 11,900원인데요. 실제로 Gmail 계정도 비슷해요. 우리가 이메일 계정 같은 경우에도 용량이 일정 이상으로 계속 차면 네. 한 달에 이제 추가 금액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이라고 하는 건 이메일하고 달라서 용량이 좀 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동영상 같은 것도 이게 계속 올리게 되는데 그럼 동영상 최근에 이제 워낙 스마트폰이 좋아지니까 고화질 동영상 1시간짜리만 찍어도 뭐 용량이 몇 기간 금방입니다. 그럼 여기 말한 대로 15기가 이거 맘만 먹으면은 일주일 뭐 한 달이면 다 채우는 용량이거든요. 예.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가 문제냐? 누적된 용량만큼 돈을 받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처럼 뭐 1년, 2년 더 쓰겠다. 네. 그러면 한 몇 달만 지나면 매달 거의 12,000원씩 안 내면 그냥 서비스를 못 쓰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뭐 이런 것들이죠. 왜 유료로 바꾼대요? 그러니까 뭐 돈 벌려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왜 타이밍이 지금일까 이게 궁금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이 구글 포토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일단 구글이 이것저것 지금 막 인상을 하고 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그 이유를 좀 같이 얘기를 하면 일단은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도 뭐 다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원래는 유튜브에서 우리가 광고 유료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독자 1,000명이 넘어야 되고 또 시청 시간 4,000시간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어떤 광고를 붙이면 그 광고의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잖아요. 근데 구글이 얼마 전에 이제 약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냐? 제가 구독자가 4,000명이 안 돼도 1,000명이 안 돼도 제 영상에 구글이 임의로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붙이는 광고의 수익은 구글이 예.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어허. 예를 들면 제가 뭐 1,000명이 안 돼서 광고를 못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몇만 명이라도 예를 들면 연예인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난 진짜 팬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광고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도 구글이 임의로 광고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붙이는 광고의 수익은 구글이 가져가는 이런 것들도 좀 최근에 생겼고요. 슬슬 이제 약속과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약관들이 막 바뀌는 거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예. 이제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임 같은 일부 앱에서만 30% 수수료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제 음원이나 웹툰 같은 앱에서도 15에서 30%까지 수수료를 받겠다. 이게 이제 10월부터 이제 결제 수수료 인상이 되고요. 네. 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뭐 유튜브 안에 있는 영상을 재사용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예를 들면 영화 리뷰어 같은 분들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일부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인데 그것도 뭐 강하게 이제는 못하게 한다거나 혹은 이제 학교에 제공하고 있던 Gmail의 무료 서비스 같은 걸 축소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구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화 리뷰하는 동영상도 네. 문제가 있어요? 변화가 생겨요?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몇몇의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실제로 수익을 나눠 갖거나 영화 제작사와 네네. 영화 네.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는 그 콘텐츠는 그렇죠. 그런 것들 오리지널 컨텐츠와 나눠 갖거나 이제 예. 가이드라인대로 지키면 그래도 뭐 100%는 아니지만 영화 리뷰한테 일부의 수익이 좀 돌아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강력하게 가이드가 또 강해져서 결국엔 이제 영화 리뷰나 음악 이제 이미 음악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졌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마디로 컨텐츠에 대한 뭐 저작권 혹은 광고 수익 등등등을 상당히 이제 강하게 바꾸고 있고 뭐 이렇게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에서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면 구글의 가장 핵심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는 광고비에서
광고비의 비중이 계속 하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광고주들이 내는 돈이 구글에 내는 돈이 줄고 있다.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두 번째는 광고 시장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파이도 줄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웹 광고라고 하면 우리가 검색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옛날로 치면 검색했을 때 맨 위에 나오는 거 상위 클릭하는 거 우리 제일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아마존 안에서도 상당히 유료 광고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구글에서 검색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아예 아마존에서 물건을 검색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럼 쿠팡의 위에 나오면 그건 이제 쿠팡의 광고를 쓰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구글도 예전엔 구글에 다 광고를 했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아마존에도 광고하고 페이스북에도 광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구글 지금- 광고를 상대적으로 덜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웹 광고 시장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구글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아마존과 페이스북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그 광고 수익이 떨어져서 서버 운영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게 이제 표면적인 거고요. 예.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독점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무제한 업로드 안 됐다고 그럼 다른 서비스 찾아볼까? 라고 하면 솔직히 무제한 서비스 대체제는 없죠. 예, 없죠. 유튜브도 만약에 내가 열받아서 그러면은 나는 다른 수익 없죠. 그리고 또 앱스토어 역시도 제가 바꾸기 어려운 뭐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도 이런 결정 내리고 나서 네. 속으로는 긴장될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지 그럴 수도 않을까요? 있죠. 뭐 왜냐면 대체제에 대한 욕심이나 뭐 이런 정말 것들이. 사람들이 네. 돈 낼까? 음. 혹시 안 내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표현을 락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번 들어오면 네. 이제 그다음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토 서비스 같은 경우를 바꾸려면 그걸 또 다 다운받아서 이게 너무 불편하고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돈을 조금씩 내는 게 내고 말자. 습관이 되면 이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최근에 사람들이 제일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컨텐츠에 돈을 쓰는 것들이 지금 세대가 바뀌면서 익숙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드오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이제 그들이 우리한테 돈을 안 받았을 뿐이지 기업들한테 광고를 통해서 돈을 받았던 거잖아요. 콘텐츠를 공짜로 주고 그쵸. 그 콘텐츠를 보러 온 사람에게 광고도 같이 보여줘서 그렇죠. 근데 그거 그렇게 됐을 전형적인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는 우리의 개인 정보 그리고 소비자들은. 우리의 데이터를 주고 있었던 거죠. 예. 예를 들면 제가 포토에다 올리면 그 이미지를 갖고 이제 구글의 인공지능을 열심히 학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아시아 사람들, 한국 사람들 더 인지 잘하고 그리고 제가 그 서비스를 잘 쓰려면 얘가 계속 물어봅니다. 이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걸 예 아니로 계속 물어봐요. 네. 그러면서 이미지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일종의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사용자들이 그런 걸 민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네. 구글 포토를 그냥 그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네 인공지능 훈련용으로 썼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의 약관이나 내용에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사람이 한마디로 테스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같은 사람의 이미지를 묶어줄 때 틀린 네. 것들이 있으면 제가 틀리다라고 체크를 하면 그게 이제 학습이 되는 아. 이런 과정도 있다 보니까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이 스마트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개인 정보를 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같은 하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 크롬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개인 정보를 계속 못 가져가는 그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개인 정보를 팔아서 광고를 받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광고의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수익성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딱 나와서 갑자기 사람들한테 유료로 돈을 받는데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기 시작하네? 예. 라고 하면서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유료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제 컨텐츠에 돈을 내는 걸 아니까 계속적인 실험들이 지금 좀 증가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트위터도 유료로 바뀝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게 지금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 서비스가 하나 생기는 건데요. 지금 이제 월 2.99달러, 3달러 정도, 한 3,000원 뭐 전후 정도겠죠. 그 정도를 내고 트위터를 많이 쓰는 사람한테 일종의 유튜브로 치면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프리미엄은 네. 광고를 안 봐도 되는 그렇죠. 장점이 광고를 안 있다면. 보거나 또 한 가지 장점은 음악을 들을 때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악을 그 유튜브 유료로 안 하면 틀어놓은 상태에서 앱을 닫으면 음악이 멈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제 유료를 하면 앱을 닫아도 음악이 계속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른 거라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일종의 음악 서비스가 되는 건데 네. 비슷하게 트위터도요. 어떤 거냐면 유료 서비스를 하면
트윗 취소 기능 같은 걸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잘못 쓴 트위터를 그거 삭제하면 갑자기 되잖아요. 이제 트윗을 썼다가 이제 회수인 거죠. 삭제라기보다는 뭐 이런 것들 혹은 그 외에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좀 스페셜하다. 그래서 네. 뭐 아이콘 색상을 변경하거나 테마를 바꾸거나 혹은 이제 트윗을 폴더별로 정리하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테마 이런 식으로 내가 올린 트윗에 네. 뭐 예를 들면은 일론 머스크라고 치면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테슬라 폴더가 이야기, 별도로 코인 있고 이야기, 네, 뭐 그런 일상생활 식으로 이야기. 네,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아직은 테스트 버전이긴 한데 네. 이런 유료화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무료 서비스, 광고 기반의 무료 서비스들이 더 이상 어떤 수익성의 한계를 느끼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포화되어 있는 회원 가입수 이상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예. 볼 때 결국엔 충성 고객을 먼저 중심으로 해서 그들한테 일부라도 유료 서비스를 받는 이런 모델로 지금 플랫폼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인가 보군요. 네. 뭔가 유료 서비스를 할 때 그래도 고객이 그 돈 내는 기업이 정말 좋은 서비스 하는 기업인 것 같다.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 플랫폼, 그러니까 전 세계 플랫폼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모든 플랫폼의 시스템의 시작은 우리가 양면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돈을 따로 이제 소비자에게는 정보를 무료로 주고 돈은 광고나 기업으로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의 시장의 독점적인 상태, 예를 들면 피터 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던 제로 투 원의 상태가 되면 결국에 이제 수익을 얻기 시작을 하는 그림인 거죠. 제로 투 원의 상태가 뭐예요? 그러니까는 그 피터 틸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벤처 캐피털리스트가 쓴 책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인데요. 예. 그 책에 보면 스타트업이 생존하기 위해선 독점해야 된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너만 할 수 있는 뭐 그 서비스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0에서 1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과점 시장도 아니고 특정 영역을 아주 깊숙하게 그렇게 파서 해야 된다. 독점을 해야지 스타트업이 살아남는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배달의 민족 같은 서비스죠. 네. 특정 앱에서 어떠한 분야에 독점이 되고 나면 그 독점 상태에서의 그다음에 수익을 내는 뭐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됐었던 게 예를 들면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기사님들 상대로 월정액 배차 서비스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이 양면 시장을 제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택시를 우리는 잡는 택시 이용자들한테 돈을 받지 않잖아요. 네. 근데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네. 한 달에 99,000원짜리 서비스를 하고 이걸 쓰면 우리 카카오 택시 그 부르는 사람들 먼저 배차권을 줄게 네. 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이 완전히 거의 제로투원처럼 네. 카카오가 거의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 택시 시장을 카카오 부르는 배차 시장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전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쓰면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안 쓰면 불리하게 되는 불리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상태가 이른바 제로투원의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당연히 기업들이 정말 물량 공세를 하죠. 네, 정말 많은 돈을 공짜로 뿌리거나 쿠폰을 주면서 네. 하지만 그 상태가 되면 한마디로 이제 수익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김덕진 부소장님 코너도 저희가 따로 유료화를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부분 유료화부터 하시죠. 일단은 좀 광고를 좀 돌리다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